네, 여러분들 그 파사트 GT 요즘 관심 많으시죠? 이제 오늘은 이 파사트 GT가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출고되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촬영을 도와주실 분은 폭스바겐 분당 전시장의 전정진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본인 이제 소개 좀 이제 간단히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폭스바겐 아우토플라츠 분당 전시장 전정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파사트 GT 이제 출고를 이제 보여주실 건데 현재 제가 보는 모델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출고 설명을 도와드릴 차량은 파사트 GT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화이트 색상이고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출고기를 할 때 실 출고객분 차량으로 도와드리면 좋지만 그걸 원치 않으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평상시에 출고를 도와드릴 때 어떻게 출고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 시승 차량을 준비해 뒀습니다. 네, 화이트 칼라. 예. 예, 프리스티 트림의 이제 그 썬팅 농도는 좀 어떻게 되죠? 썬팅 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30% 들어가 있고요. 측후면은 15% 들어가 있습니다. 이 농도가 요새 출고를 할 때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90% 이상이 이 농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상품은 이제 어느 회사 상품인가요? 썬팅 같은 경우? 썬팅 같은 경우는 글라스 틴트 팬더 제품입니다. 그럼 실제 저희가 이제 출고 장면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출고를 할 때 저희 분당 전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특별한 장점 하나 중에 출고장이 건물 내부에 있어서 이렇게 3층에 출고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모든 차량들은 저희 출고장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서비스 작업들을 거쳐서 이제 고객님께 인도가 되고요. 보통 이제 출고를 하러 올라오시면은 고객님이 딱 내 차를 처음 여기서 이제 접하게 되시는 거고요. 출고를 할 때 전체적으로 고객님들께서 외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준 후에 저희가 이제 차량 설명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관을 한번 쭉 훑어봐 주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번호판 장착까지 다 되어 있고 간혹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번호판은 영업사원들이 직접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훑어보셨을 때 차량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주유구 버튼 따로 없고 네. 외부에서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열리고요. 닫을 때도 똑같이 다시 닫아주시면 되고요. 차문이 잠겨 있으면 똑같이 잠겨서 열리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사트 GT 같은 경우 디젤 차량으로 경유 디젤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요소수가 들어가는 투입구고요.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차량이든 수입 차량이든 디젤 차량들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배출가스를 저감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소수는 보통 고객분들 주행 스타일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5,000km에서 8,000km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시고요. 한번 교환을 하실 때의 비용은 17,000원 정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끝까지 주입을 안 해주시면 차량이 시동에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꼭 요소수 같은 경우는 그 주기 교환 주기 시점에 맞춰서 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뒤쪽으로 와주시면 네.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파사트 GT는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저희 여기 신형 로고를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지금 파사트 GT 프레스티지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지 오픈 기능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지 오픈 같은 경우에는 키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킥모션으로 발을 넣다 빼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고요. 다만 닫을 때는 직접 전동으로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사트 GT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 후방 카메라가 번호판 위쪽이 아닌 로고 안쪽에 숨어 있어서 후진을 넣으면 로고가 반쯤 올라갑니다. 그 안에서 후방 카메라가 보여지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 안쪽에서 카메라가 열려 있어서 크게 보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네, 트렁크 같은 경우 보시면 상당히 넓죠. 보통은 저희가 출고를 할 때 이쪽에 많은 액세서리들을 넣어 드리죠. 전민준의 카시트를 보고 연락 주시면 더 챙겨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섬세한 게 고리가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장바구니 고리고요. 우리 마트 같은 데서 장 보셨을 때 봉지 아무 때나 놔두면 다 흐트러져서 내용물이 빠져버리잖아요. 여기 고리에 각각 걸어 주시면은 그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도 충분한 넓이지만 여기서 내가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더 많은 짐을 실어야 할 때 양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 주시면 이렇게 6대4 뒷좌석 폴딩도 되게 되고요. 보시면 상당히 깊죠. 네. 앞전에 말씀 주셨지만 차박도 가능한
공간 있는 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SUV랑 다르게 높이가 낮다 보니까 차박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네. 이 아래쪽에는 저희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키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운전석에 앉아서 네. 차량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 밟고 네. 옆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동 한번 켜주십시오. 아, 신기하다. 요즘 버튼이야? 야. 이 좌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유구 버튼은 따로 없고요. 주유구는 바깥쪽에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쪽 트렁크 버튼 저 앞쪽에 본넷 레버가 위치해 있고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차문 잠그시면 자동으로 접히고 열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혹시나 수동으로 조작하실 일이 있을 때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눈금을 7시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제 수동으로 접히고요. 다시 열 때는 위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평상시 어지간해서 수동으로 접으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사이드미러 조절하실 때는 눈금이 L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어릴 때 오락기 하듯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R로 눈금을 돌려서 오른쪽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창문은 4개 다 오토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전동 시트 많이들 써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앞, 뒤, 등받이 그리고 높낮이는 앞뒤 버튼에서 뒤쪽 눌러주시면 이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앞쪽 눌러주시면은 이제 다리 쪽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동그라미 버튼은 이제 요추 지지대인데요. 앞쪽으로 쭉 빼주시면 허리 쪽에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네. 이건 제가 최대로 설정을 해드릴 거라 이 상태로 주행을 하시면 평상시 주행을 하실 때 허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주행을 하시는데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실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부부 두 분이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주행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원하시는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고 세트 버튼 누르고 원하시는 숫자 누르시면 띵 소리 나면서 이제 메모리 기능 작동이 되고요. 그럼 두 가지 메모리 적용이 되고 보시다시피 파사트 GT에는 여기 이제 마사지 기능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바디 프렌드 정도는 아닌데 이제 주행을 하실 때 그래도 내 등허리 쪽을 조금씩 풀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라이트 같은 부분은 아시겠지만 독일 차량들은 다 좌측에 라이트 위치를 하게 되고요. 평상시 0에 놔두신 상태에서는 주간주행등, LED 주간주행등 작동이 되고 오토에 놔두신 상태에서 크게 건드리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참고사항으로는 미등, 전조등이고요. 이렇게 오토에 놔둔 상태에서 평상시 주행을 하시다가 안개등을 켜고 싶으실 때는 좌측에 있는 버튼 2개 전방, 후방 안개등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저희는 아시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컴바이너 타입이에요. 유리에 쏴주는 방식이 아닌 컴바이너 타입이라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열고 닫으실 수가 있는데 연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패널이 올라오게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뭐 운전자분들마다 시트 조절이 다를 수가 있고 앉은 키가 다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헤드업이 올라가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헤드업이 내려가기 때문에 내 맡은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일직선상 눈높이에 높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헤드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시동을 켜면 다시 올라오는데 혹시나 내가 헤드업 사용을 안 해서 수동으로 꺼놨을 때는 시동을 껐다 켜도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시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라이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저희 수납 공간이 꽤 많아요. 이쪽도 이제 수납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은 아시겠지만 수입 차량들 대부분 하이패스 장착이 안 되어 오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로 하이패스를 장착을 해드리는데 그때 하이패스 위치가 여기 수납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혹 이 안쪽에서 인식이 잘 돼요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식 잘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스티어링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 조절은 아니지만 조작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핸들 왼쪽 아래쪽 보시면 여기 레버가 하나 있는데 레버만 내려서 핸들을 위 아래 넣었다 뺐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원하는 핸들 위치를 맞춰놓고 다시 레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차량 안쪽 설명드릴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비상등 같은 경우 여기 가운데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평상시 이제 메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메뉴를 누르면 여기서 여러가지 메뉴들을 보시는데 직관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실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라디오를 눌러서 여기 방송국 목록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메뉴에서 전화 같은 경우는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을 해주실 때 사용을 하실 거고요. 지금 파사트 GT는 앞전에 저희 차량들은 USB를 꽂아야만 앱 커넥터 활성화가 됐는데 파사트 GT는 이 아래쪽에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면서 무선 앱 커넥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앱 커넥트 기능은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오토 어플을 깔아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앱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 커넥트 자동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티맵까지 지원이 됩니다. 카카오 내비와 티맵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저희 폭스바겐 자체 개발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는데 그 라디오 전화 내비게이션 외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여기 들어가시면은 아시겠죠? 이제 파사트 GT에 새로 적용되는 IQ 드라이브라는 거에 대한 설정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제는 여러가지 반절 주행 시스템을 내가 주행을 하면서 편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전방 출루경 모장치로 여기 이른 시점, 중간, 늦은 시점, 끄기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내 주행 스타일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고 위험성을 줄여주는 기능들이라 되도록 활성화를 해서 주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하게 여기 또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정보라는 게 따로 생기면서 이 기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메뉴에서는 애플 카플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제 핸드폰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 핸드폰은 지금 제 정장 안주머니에 있는데도 무선 앱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무선 앱 커넥터도 가능하고 핸드폰을 여기 아래쪽에 올려서 이제 무선 충전도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고요. 수납하면서 휴대폰 충전 중이라고 뜨죠. 무선 앱 커넥터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카카오 내비 눌러서 사실상 다른 어플들을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앱 커넥트 자체는 내가 폭스바겐 자체 내비가 국내에서 사용을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핸드폰 내비가 더 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앱 커넥트를 통해서 이렇게 카카오 내비를 띄워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홈이라는 버튼이 생겼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기존의 폭스바겐 차량들은 라디오, 미디어, 폰, 그리고 음성, 내비게이션, 이렇게 카 메뉴대로 이제 여러 군데 설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메뉴들이 여기 메뉴에 한 번에 취합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보시기 간편하고 직관적이고요. 아래쪽에 홈에서는 여기 내비게이션을 화면을 크게 띄워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평상시 이 내비를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카카오 내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핸드폰 블루투스, 라디오, 여기 홈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있는 메뉴들을 즐겨찾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띄워서 또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MIB3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스처 컨트롤이나 근접 센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손 모양이 뜨면서 얘가 인식을 하고요. 제스처 컨트롤은 이렇게 어디 메뉴들을 넘기실 때 내 손바닥을 펴서 센서가 아래쪽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어서 아래쪽 센서를 통해서 제스처 컨트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솔직히 어느 위치가 딱 맞다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차주가 되었을 때 가장 잘 먹히는 위치를 찾아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홈 아래쪽에는 전원 버튼이고요. 서른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전원을 끄고 켜고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음량 조절입니다. 많이 받았다는 이유가 이제 이 아래쪽 공조 시스템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공조기 시스템이 기존 폭스바겐들과 많이 달라졌죠. 이 공조기 시스템이 뭐라고 이거 하나 바뀜으로 인해서 차량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앞쪽에는 물리적인 버튼을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터치식으로 사용이 들어가고요. 간혹 이제 터치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나는 물리적인 버튼은 느낌이 좋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 파사트 GT에 적용된 공조기 시스템 이 터치 방식이 작동을 실제로 하시다 보면 그렇게 불편하실 것도 없고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터치를 하실 때도 단순히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것 뿐만 아니라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 가운데 바람 쐬기도 슬라이드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운전석 온도 조절, 조수석 온도 조절, 각각 온도를 다르게 맞춰주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과 동일하게 맞출 때는 여기 있는 싱크 버튼 눌러주시면은 운전석과 동일하게 맞춰지고요. 차 내의 온도가 전부 다 동일하게 맞춰지는 거죠. 혹시나 뒷자리 조절하실 때는 뒷자리에서도 온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들어가서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3존 클라마토노인 자동 에어컨이라고 해서 세 군데를 각각 온도 조절 다르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뒷자리는 26도, 앞에서 운전석은 23도, 조수석은 24도, 25도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해주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 내의 온도를 동일하게 맞출 때는 여기는 싱크 버튼 눌러주시면은 모든 차량 내의 온도가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온도 조절, 조수석 온도 조절 정말 직관적이죠. 네. 그리고 앞쪽에 공조기 시스템들이 저희 차량도 오프 버튼이 따로 없었어요. 가운데 다이얼을 끝까지 왼쪽으로 돌려주셔야 오프가 됐는데 이제 오프 버튼도 들어가게 됐고요. 이 위에는 이제 운전석 열선 통풍 시트가 이 버튼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위쪽 화면을 보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 열선 통풍 시트 같이 나오게 됩니다. 요새는 겨울철이니까 열선을 틀어서 사용을 할 거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통풍 시트를 틀어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이 버튼 눌러주시면 조수석 열선, 조수석 통풍 시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쪽 맥스 버튼은 앞창문 성의 제거고요. 두 번째 거는 뒷창문 성의 제거고요. 가운데 시트 모양은 바람 나오는 방향들을 내가 직접 조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버튼은 이제 시동 거는 버튼이고요. 그 아래쪽에 여러 이제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차이로 나오는데 대부분 그냥 RPM 정도 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에코 같은 경우는 뭔가 RPM 억제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주행을 할 때 연비 주행에 도움을 주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 RPM 사용을 하면서 이제 왕 하는 소리가 또 나실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대부분 노멀 또는 에코 모드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 모드 아래쪽에 A 오프 기능은 흔히들 아시는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이고요. 우리가 신호 대기 중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에서 밟으면 시동이 켜집니다. 근데 이 기능을 이질감 느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시동이 드르륵 꺼졌다 드르륵 켜졌다 이게 싫으시다던가, 여름철 겨울철에 공조기 시스템이 같이 꺼지다 보니까 춥거나 더우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싫으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서 불빛이 들어오면은 비활성화로 사용이 또 가능하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USB 타입이 C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A 타입에서 C 타입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여기 아래쪽에 P 버튼은 이제 파크 파일럿 전후방 센서 나오게 되고요. 지금 프레스티지에는 후방 카메라만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위에 등급 포모션 프레스티지부터 에어레뷰가 적용이 됩니다. 이 뒤쪽으로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버튼 당겨 주시면 사이드 채워지고요. 풀어 주실 때는 브레이크 한번 밟아 주시겠어요? 브레이크 밟고 버튼 밑으로 내려 주시면 사이드 풀어지게 됩니다. 또는 사이드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드라이브로 놔두고 엑셀만 밟아 주시면 자동으로 풀리면서 차는 앞쪽으로 나아가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래쪽 오토홀드 기능은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써보신 분들은 그지 그거 편하지라고 해주실 건데, 안 써보신 분들은 처음 써보시면 신세계를 느끼시죠. 지금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키실 때 버튼을 눌러서 불이 들어온 걸 보고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신호대기 중에
요새는 신호들도 길고 브레이크를 계속 오래 밟고 있으면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오토홀드를 켜놓고 있으면 브레이크에서 발 띄고 있어도 차량은 움직이질 않고요. 앞차 출발할 때 엑셀만 밟아주시면 차는 앞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 기능을 한번 활성화를 시켜놓게 되면 이 이후 신호대기 중에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요. 신호대기 중뿐만 아니라 언덕길, 저희 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오르막길 요금 정산소에 있을 경우 차량 막혀 있을 때 뒤로 밀릴까봐 불안하시잖아요. 네. 그때 오토홀드 켜놓고 있으면 난 브레이크 발 띄고 편하게 있다가 앞차 올라가면 엑셀만 밟고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 기능이 적용되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타트 앤 스톱 기능,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은 브레이크에서 발을 밟고 있으면 시동이 꺼지고 발을 띄면 시동이 켜지는데, 오토홀드를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결합이 돼서 내가 신호대기 중에 브레이크에서 발이 띄고 있어도 시동도 꺼져 있고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앞차 출발하면 엑셀만 밟아주시면 시동 켜지면서 차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이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썬루프는 치약막 이렇게 수동으로 여닫아 주시는 거고요.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파사트 GT 같은 경우 저희 폭스바겐 자체적으로는 일반 썬루프보다는 크고 파노라마 썬루프보다는 짧다 보니까 파노라믹 썬루프라고 칭하게 되었고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 조작을 하실 때 여기 가운데 버튼, 이 버튼이 이 창문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버튼 뒤쪽 끝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이제 틸팅이 돼서 환기시키는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버튼 한번 뒤 가는 쪽으로 꾹 눌러주시면 썬루프가 넘어가게 되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정도의 개방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썬루프에 비해서는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대로 닫을 때는 앞쪽 가는 버튼으로 또 눌러주시면 되고요. 치약막 이렇게 수동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쪽 계기판, 지금 보시면 이제 계기판이랑 스티어링, 핸들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쪽 핸들 우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은 음악 넘기실 때 사용을 하실 거고요. 네. 이 좌측에 있는 볼륨 버튼은 음량 조절 할 때 사용을 하실 거고요. 보시다시피 파사트 GT는 디지털 계기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 모드는 여러 가지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화면만 띄워주실 수도 있고, 그냥 계기판 없이 정보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행을 할 때 이 모드를 가장 선호를 합니다. 지금 양쪽에 보시면은 좌측에는 내 현재 주행하실 때 연비, 가운데는 속도, 우측에는 현재 주행 가는 키로수가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양쪽의 정보들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뷰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자동 같은 경우는 우측의 속도, 좌측에 현재 내 미션 상태가 나와 있고요. 클래식은 자동과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여기 보기에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것들은 크게 보실 만한 게 없어요. 주행을 할 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들은 보기 1번에서 연비, 주행 가는 키로수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여기 상태에서도 이제 여기 핸들을 보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넘기시다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메뉴들은 크게 보실 게 없는데, 자 여기 보시면 차량 상태는 주행을 하다가 내가 어떠한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그 경고등 내용을 모를 때 차량 상태로 들어가시면 경고등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겨서 주행 데이터에서 평상시에 많이 보실 거예요. 주행 데이터에 놔두신 상태에서 위아래 화살표를 넘기시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차량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에드블루 주행 가는 거리, 이 에드블루 주행 가는 거리가 제가 앞쪽에 주유구에서 설명드렸던 요소수 가는 키로수입니다. 지금 6,500km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행을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줄어들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5,000에서 8,000km 한 번씩 교환을 해 주실 거예요. 저기 써진 키로수가 2,000km 정도가 됐을 때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그때 바로 센터 가서 요소수 넣으시면 센터에서 판매하는 요소수가 10L 말통 한 통이 들어가는데, 2,000km에 바로 넣으시면 한 통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남은 건 버리게 되다 보니까 팁을 하나 드리면, 2,000km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인지만 하셨다가 1,000km 정도 더 주행을 하시고, 저기 써진 키로수가 1,000km 정도 됐을 때 바로 센터 방문해서 요소수 주입을 해주시면 10L짜리 한 통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한 통을 다 넣고 다시 주행을 하면은 이제 자동 세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수 키로수도 저기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고,
평상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속도에 맞춰놓고 계기판은 이렇게 세팅해 두시는 게 주행을 하실 때 가장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전에 저희 차량들의 대부분 핸들 열선이 아까 운전석 열선 버튼에 같이 들어가 있던가 여기 미션 옆쪽에 버튼이 따로 빠져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핸들 열선 정확한 자기가 들어가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스티어링 휠 열선 활성화됩니다. 이쪽에 사람 말하는 모양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안녕 폭스바겐 이런 음성인식을 통해서 내가 차량을 주행함에 있어서 설정하고자 하는 거를 해주시는 건데, 이건 사실상 주행을 하다 보면 주변 소음이라든가 내 발음 문제라든가 로 인해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음악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다시 네. 한번 이렇게 시도해주세요. 보시다시피 얘가 인식이 제대로 안 될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뭐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음성인식 시스템 자체는 아직까지 100%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신 김에 뒤에 와이퍼 보시면 이제 국내 차량 타다가 저희 차량 타시는 분들은 와이퍼에서 좀 반대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국내 차량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리는 게 오토인데 저희는 밑으로 내리면 한 번만 닦아주게 되고요, 위로 한 칸 올리는 게 오토고요. 한 번 더 올리면 빠르게, 한 번 더 올리면 더 빠르게. 네. 이렇게 해서 크게 어려우실 건 없는데 그냥 국내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와이퍼가 그냥 반대로 작동을 한다 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지시 등이나 이제 상행등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자율 주행 시스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반자율 주행 시스템 설명 드릴 때에는 브레이크는 계속 밟아 주셔야 돼요. 이거 설명 드릴 때 브레이크 발 뛰는 순간 차는 앞으로 꽈당 하게 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미션은 드라이브로 놔둘 거고요. 내가 주행을 하다가 조금 더 편안한 주행을 위해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켜야겠다 할 경우에는 맨 처음 여기 있는 계기판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제 저희 IQ 드라이브라고 해서 트래블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생김으로써 버튼 조작이 간단해졌습니다. 계기판 버튼 누르고 아래쪽에 버튼 눌러주시면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트래블 어시스트는 이제 자세한 거는 설명서를 통해서 참고를 해주셔야겠지만, 앞전에 저희 ACC 기능이 앞차의 거리와 차선을 인식을 하면서 반자율 주행 시스템 활성화됐다면, 트래블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그 기능들 플러스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차량들까지 인식을 하면서 그 고려를 해서 반자율 주행 시스템 활성화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기판 버튼 누르고 아래쪽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초록색 선이 생성이 되면서 활성화되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통해서 최대 속도 210km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가운데 버튼으로 앞차의 거리 유지, 칸이 많아질수록 앞차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요. 보통은 두세 칸 정도가 좋긴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기능을 활성화하다가 이 기능은 안전사양이 아닌 보조 시스템이에요. 내가 앞차의 거리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끼어들기 상당히 많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끼어드는 차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개를 인지를 하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사용이 되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끼어든 차에 대해서는 얘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잠깐의 편안함이지 꼭 안주해서는 안 되고, 주변 상황을 주시하시면서 위험 상황이 생길 것 같은 경우는 꼭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 되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비활성화가 돼요. 초록색으로 생성되었던 선이 없어지면서 회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때 이제 직접 조작을 해주시다가, 자 이제 위험 상황이 끝나서 앞전에 해놨던 세팅을 다시 돌려놔야겠다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RES 리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내가 끄실 때는 다시 직접 주행을 해야겠다 할 경우는 맨 처음 눌렀던 계기판 버튼을 한 번, 두 번 눌러주시면 비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IQ 드라이브로 바뀌면서 파사트 GT 스티어링 휠 정정식 스티어링 휠로 변경이 됐습니다. 앞전에는 이제 핸들을 오랫동안 안 잡으면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내가 핸들이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꼭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정전식으로 바뀌면서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약간 내 손바닥 터치만 하더라도 얘가 그 센서를 읽고서 경고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보통 반자율 주행이면 핸들 계속 안 잡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요새 경고등이 너무 계속 들어온다 해서 일부러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핸들을 계속 안 잡고 계시면 2번까지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줘야. 근데 그 이상 계속 핸들을 안 잡으시면 얘가 그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왜냐면 운전자가 졸고 있다던가 빨리 위험성이 있으니까 핸들을 잡으라는 표시이죠. 그러니까 꼭 되도록 반절 주행 기능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핸들은 잡고 주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기능은 안전사양이 아닌 보조 시스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타시는데 궁금함 없게끔 차량 설명을 드렸고요. 요새 워낙 많은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타시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궁금한데. 클락슨 소리도 또 남다르죠. 그러네요. 네. 제가 팀장님들 설명 들었는데 되게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좀 감사합니다. 아예 별 말씀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아테온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파사트 GT랑 어쨌든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뭐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두 차가 좀 이렇게 비슷하죠 현재.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좀 이걸 좀 타보니까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걸 좀 포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되게 고민은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앞전에 제가 비교 영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전시장 방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예. 이제 금액 때문에 비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이제 알아주셔야 될 게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테온은 현재 20년식 물량이기 때문에 이제 할인 프로모션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추후에 아테온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리프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지금 눈앞에만 보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사트 GT를 구매를 하셨을 때 뭐 이제 신형 엠블럼이라든가 신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있어서 더 나으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정말 최근에 나온 벤츠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외관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실내 딱 들어보면 확 반하고, 그렇죠. 인포테인먼트 딱 보면 엄청 반한다는 거죠.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맞습니다. 예, 딱 봤을 때, 뭐 있겠어. 이러는데, 딱 지금 제가 이거 눌러보니까, 와, 이게 좋은 거예요.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민감해졌고, 그 부분을 잘 저격한 게 이 파사트 GT의 또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 저희가 1층 내려가면서 또 다른 이제 출고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그러면 이 출고차는 도대체 어떻게 나가나요? 지금 건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큰 차가 어디로 나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예.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전시장 왔을 때 이 전시장의 차들은 어떻게 들어와요? 라고 해주시는데 결국 다 나갈 길이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뒤쪽에 하이레베터가 있습니다. 아. 열어주시면 그 안에 예. 하이레베터가 숨어 있죠. 이 차량은 예. 제가 이 하이레베터를 통해서 1층으로 내려드릴 거라서 예. 고객님께서는 예. 앞쪽에 타고 올라오셨던 네. 사람 엘리베이터 네. 타고 내려가 계시면 네. 차량 내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제 1층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예. 아, 출고가 됐네요. 네. 드디어. 네. 출고 차량은 이제 담당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1층까지 네. 조심히 안전하게 내려드리고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네. 이제 내 차가 돼서 음. 타고 떠나주시면 됩니다. 네. 그건 요즘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하시는 사은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비스 예, 같은 뭐 경우가 우산이나 뭐 이런 것들. 이 뒤쪽에 저희가 출고할 때 넣어드릴 액세서리들은 예, 예. 뭐 우산이나 쿠션 그리고 뭐 키링들 네. 그리고 보통 코일 매트 네. 같은 경우도 좀 많이들 해드리죠. 네. 그리고 뭐 키케이스라든가 네. 그 폭스바겐 코리아 이제 자체적으로 출고 차량 한 대당 나오는 웰컴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네모난 직사각형 박스에 3단 자동 우산, 볼펜, 키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소중하게 넣어서 출고를 도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명쾌한 설명 이제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예.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